침엽수. 나무가 된 흰 뱀이 천년을 살았다. 그것을 지탱하는 수많은 지지대. 제발 살아주세요. 절대 무너져선 안 돼. 살아야 하니까 내가. 가려진 것들. 네 얼굴이 가물가물해. 살아있음과 죽어있음. 투명한 숫자들, 돌멩이들. 갈림길에 서 있다. 웃었지? 벼락처럼 쪼개진 네 얼굴. 벼락처럼 전 세계로 송출되는 전쟁 이미지. 외롭고 높고 쓸쓸한. 죽은 이와 죽을 이가 모여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영혼의 상처는 몇 세기가 지나야 아물까? 바닥에 배를 대고 떨어진 잎들을 통에 담았다. 그것들은 도시에서 까맣게 될 것이다.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 나는 알았다. 내가 살아남을 것을. 늙어본 사람들과 함께 사물처럼. 도로에서 죽은 고라니 곁을 산 고라니가 지키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인입니다. 기억저장소 하나의 연주와 여러 개의 중심 낭독회에 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시집 나는 벽에부터 잤다, 일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송아입니다. 저는 독일의 담슈타트라는 곳에 있는 아카데미 für Tonkunst 관현악과와 조기음악교육과에서 첼로를 전공했고요. 음반 작업, 세션 활동을 좀 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 전시 기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낭독회는 시인의 목소리와 첼리스트의 연주가 교차되는 낭독회고요. 제가 처음에 들려드린 곡은 바흐라는 분이 작곡한 6개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에 미누엣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이 곡은 제목처럼 무반주로 반주가 없이 연주하는 곡이고요. 첼로 전공자라고 하면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그런 관문이기도 하고,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한번 어딘가에서 연주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다가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조금 후에 또 소개해 드릴 건데, 그분이 우연하게 온전히 남아있는 것을 서점에서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들려드린 작품은 침엽수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그 송아님이랑 그 콩볼이라는 분이랑 함께 그 은행나무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나무를 구경하러 다니는 어떤 공부 공동체인데요. 몇백 년 된 나무 아래에 서 있다 보면 인간사라는 게 참 대수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네, 맞아요. 순서였네요. 지인님 잘해. 오늘 낭독회는 하나의 연주와 여러 개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와 음악이 교차되면서 하나의 연주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자가 중심 모양의 의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 하나의 연주를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등받이가 있는 게 관람하시기 편할 텐데 이렇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어려움을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엉덩이가 좀 아파요. 그래서 조금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 의자를 좀 미학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작가님과 최지인 시인님의 콜라보 전시 너는 내가 될 뻔한 사람이다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예술가와 관람객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과 일상을 연결하여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지금 8월 6일까지 쭉 진행이 되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곳 아트 잠실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신기한 좀 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거 일부러 페인트 칠한 게 아니라 수해 입은 장소를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지하 공간과 1층 공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장르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시도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김수진 작가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가 있는데 제가 이 책자 순서대로 낭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과 낮의 대지. 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절없이 앙상해지는 것들.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낸다는 것이다. 모든 게 엉망이었을 때. 둘, 너는 개구장이었어. 네가 당한 만큼 돌려줬지. 아니 그것보다도 더. 너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까먹었겠지. 그걸 다 새기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셋, 도와주세요. 저녁엔 잠이 안 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선 응급 출동 차량. 꼭 개구리 같았다.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우리는 개굴개굴 몸을 포개고 깊게 들이마셨다. 숨을. 급할 게 없다고. 급하면 후회뿐이라고. 잠깐 멈추면 이야기하는 낮과 밤의 대지. 다섯,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의 몫을 해야지. 둘 다 가라앉아서 다행이다. 같이 있으니까 재밌다. 쪼그려 앉아서 혼자였으면 서러웠을 거야. 춥고 외로워서. 마지막으로 숨 참고. 너무 아름다워 두고 온 것들. 여보, 난 부자가 될 수 없어. 슬프지 않을 때는 네가 미끄럼틀 탈 때. 까르르 까르르. 새 한 마리 죽은 사람 위에 앉아 있다. 여섯, 우리 삶에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만날 날이 오길. 일곱,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여덟, 씨앗을 뿌리는 봄과 그것이 자라는 여름. 익은 걸 거두는 가을 동안 종종 괴로웠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고요한 겨울에는 산책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지. 그때만큼은
마음도 고요하지. 네가 태어나서 참 다행이야. 9. 추하고 어리석고 서투르며 희망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들. 연대하라, 단결하라, 아니면 당신을 먹이로 보는 이들에게 약탈당하고 지배당할 것이다. 헬스, 푸드, 베이직 인컴, 쉘터, 에듀케이션. 군함에 고한다. 꺼져라. 0. 질문에 답하는 이는 어떻게 그 답에 이르게 됐을까? 부끄러움도 없이. 다음에 우리는 꼬장꼬장한 사람이 되겠지. 라디오 주파수가 나무에 닿았다. 화장터가 주검으로 꽉 차던 때가 있었다. 내가 지은 집에는 내가 살지 않는다.
지금 제가 연주한 곡은 첼로 무반주곡 2번 D 마이너에 있는 프렐류드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주하고 있는 첼로가 보통 첼로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발견한 분 계신가요? 색깔이 조금 진하기도 하고 크기가 다른 첼로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보통 첼로는 4분의 4 사이즈가 풀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이 첼로는 별명이 있습니다. 레이디 사이즈라고 조금 4분의 4보다 작은 8분의 7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저희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악기예요. 저희 아버지도 첼로 전공자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좀 정로를 걸었다고 할까요? 좋은 학교 나오셔서 유학 갔다가 이렇게 교향악단에 가시고 이런 길을 걸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유학 갔을 때 만났던 첼로입니다. 그런데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수석이었던 분이 그냥 연주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세컨 첼로로 가지고 있던 첼로를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서 쓰게 되셨는데 이번에 제가 아버지가 이 첼로를 이제 팔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팔 수가 없겠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차라리 제 첼로를 팔고 아빠 첼로 제가 쓰겠다 이러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이렇게 연주를 이 아이로 해보는데 저랑 잘 맞는 것 같으신가요? 네, 정말 기쁘게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가난하셔서 새로운 첼로를 사지 못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첼로를 보내기 싫었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효녀 같으시죠? 네, 아빠의 추억이 서린 첼로를 팔기 싫어서. 그런데 사실 저는 효녀는 아니었고 엄청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한테 첼로를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5살 때 기타만한 첼로를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놀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같은 전공을 한다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을 가르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좀 아버지는 저한테 기대가 크셔가지고 조금만 틀려도 화를 내시고 레슨 하다가 이게 1시간을 제대로 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아빠가 화내거나 제가 화내거나. 그래서 약간 도피성으로 저를 독일에 빨리 고3 마치자마자 이렇게 유학을 보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즐기면서 첼로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안 혼나지? 어떻게 하면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는 첼리스트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긴장하는 거? 잘해야만 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버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좀 그런 유명한 첼리스트셨기 때문에 그런 유명 첼리스트의 딸로 산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고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고 싶었는데 늘 등 뒤에 아버지를 이렇게 달고 있는 것 같은, 잘해도 그 사람 딸이니까, 못해서 그 사람 딸인데 그밖에 못하냐?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주와 저의 실력이 오롯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아빠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들이 좀 괴로웠는데 좀 우리 지인 시인님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이렇게 무섭게 하고 틀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송아님 아버님과는 달리 예술에는 전혀 문외 아니신 아버지셔가지고 당시 제가 예고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당신 친구분들한테 방송국 PD가 될 것 같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방송국 PD가 될 것 같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극을 전공했을 때도, 연극학과에서 희곡을 전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있으면 방송국 PD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시집을 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신의 아들이 굶어 죽지 않기만을 바라신 것 같아요. 어떤 예술을 하든 굶어 죽지 않기만을 바랬던 것 같고 그 때문인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어떤 기대라기보다는 뭔가 평단이라든지 독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좀 확인받고 싶고,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좀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힘이 들어가는 경험들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술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다는 것도 이제 배우냐에 따라서 또 많은 길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전 사실 그렇게 레슨을 받는 게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항상 경직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한테 이제 레슨을 다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인님 시에 누가 되지 말아야 되니까 저희 연주가 그래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다시 레슨 해달라. 25년 만에 무서웠던 아버지께 다시 가서 레슨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화를 냈던 걸까? 그 옛날에 30년 전 이럴 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잘하기를 기대했고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것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화 안 내고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레슨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많이 치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슨 받으러 가면서 지인님한테 무섭다 아빠가 그랬더니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젠 아빠가 송아님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이빨 빠진 호랑이신데 그냥 만약에 화내시면 레슨 안 받으러 오겠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그 말에 되게 힘이 나서 그날도 아빠가 약간 화를 내려고 하실 때 아빠 왜 화내? 나 지금 25년 만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화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순간 그때도 그냥 이렇게 할 걸. 아빠 화내지 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 걸. 우린 왜 그렇게 서로 화를 냈을까? 그러면서 예전의 시간이 오히려 더 치료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좀 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늘 아빠와 비교를 하니까. 근데 그 시절엔 좀 우울이 많이 깊었던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첼로를 하지 않고 한 그런 어떤 시간 동안 제가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회복하고 이번에 이제 레슨하면서 손이 풀려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칭찬을 진짜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던 칭찬을 너 잘해 라고 해주셔서 오늘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입장하실 때 메모장을 받으셨을 텐데 뭐 문득문득 생각나는 생각이라든지 뭐 궁금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뭔가 이름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든 닉네임이든 뭐 별명이든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는데 벌써 1부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2부의 두 번째 순서가 될 때쯤에 이제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적은 메모장을 거두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이야기하는 밤과 낮의 대지는 신동엽이라는 시인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라는 시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신동엽 시인은 1930년에 태어났어요. 저랑 60살 정도 차이 나시는 분인데 그분이 1959년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라는 제가 말씀드린 그 시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의 형식을 지닌 이 시는 이 시인이 살아낸 어떤 시절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인이 어떤 시절을 살아냈는지 상상하려고 노력했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다랐거든요. 일제감정기, 그리고 해방공간,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이런 것들을 겪은 이
청년 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20대, 30대 시인. 이 사람의 삶의 밀도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 저와 또래지만 가늠하기 어려운 세계인 것 같아요. 제가 신동엽 시인만 이야기하지만 이 과거의 시인들은 분명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시인이 지금의 시인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걸 전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시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곰곰이 물어보곤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내가 어떤 시를 쓰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송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술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 어떤 예술을 하고 있는가 하고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다음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일. 얼굴 창백하다. 무슨 일이야? 엄지와 검지 사이 꾹꾹 누르며 팔을 쓸었다. 창 기운 가실 때까지 일그러진 얼굴. 김장하는 철거촌 사람들. 디데이가 적힌 타일벽. 신의 이빨 자국. 붉은색 레커. 거주하고 있음. 붉어진 철근들 범람하는 것. 쾌천을 어슬렁대다가 돈과 명예를 쫓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살아남은 자여.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하지 마라. 한바탕 태풍이 몰아치기 전. 스물여섯 살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갔다. 오래전 그의 아버지는 제재소 분쇄기에 손이 꼈다. 목이 베인다. 목들. 갈색으로 변한 국화다발. 중앙선을 넘나드는 화물차.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전복되기 전 우리가 사로잡힌 것은 무엇인가? 꽃이 얼음을 뚫고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왜 나는 내려놓지 못하나? 생활은 어떻게 내려놓나? 꿈만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번 돈의 절반을 집에 보낸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하고. 똑똑 들어가도 돼? 젖은 신발
걸을 때마다 개구리 울음소리.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네. 친구여 나는 돌아갈 집이 없네. 사람들 묻힌 웅덩이 눈동자 같네. 밤의 중얼거림. 도시는 고독할까? 옥상에서 내려다본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다. 뒤따르는 그림자. 길어졌다 짧아지는, 짧아졌다 길어지는 끝과 시작. 나는 혁명할 수 있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적신호가 켜졌다. 열차가 플랫폼을 지나치고 눈앞에 있는 것들. 할아버지가 살았던 1937년부터 1947년까지의 동아시아. 친구들과 병원에서 헤어지고 독한 술을 들이켰다. 열차에 몸을 싣고. 길게 뻗은 내 손가락이 10년 동안의 고독을 한 잔씩 넘기고 있다. 적에게 총을 겨눈 명령에 복종한 살아서 남겨진 유산. 채무에 시달렸다. 거의 평생. 우리 가족은 달마다 갚아야 할 돈을 헤아린다. 내가 너를 미워하듯이 네가 나를 미워하면 잘못된 사람이 된 것 같다. 한밤중에 깬 네가 깊이 가라앉은 정막을 잡아당긴다. 맑고 또렷한 문명이여. 매복해 있는 게릴라. 수풀에서 뛰어나온 개 한 마리. 입에 뼈를 물고 죽은 이가 만개한 산딸나무 아래 손짓한다. 느리게. 끝없는 꿈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를 잊어서는 안 된다. 밤의 중얼거림. 멈추지 않는 열차. 지나간 기회와 고요한 날씨. 두더지. 보내버린 시간을 애도하며 누가 말했는가? 밑바탕이 무너지고 있다. 인간은 철새처럼 이동해야 할 것. 지구를 떠도는 에너지들, 과잉들. 확성기가 침묵의 끝에 닿을 때 천둥쳤다. 지난날 당신은 꿈이 있었다. 들끓는 개미, 어쩔 수 없는 마음. 당신의 죄는 내가 아닙니까? 이해한다는 말은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과 닮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인 시인님 시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들려드린 곡은 바흐 6개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세 번째 꾸랑뜨입니다. 이 꾸랑뜨 이런 거 뭐 사라방드 이런 거는 프랑스 춤곡, 춤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춤 이름으로 쭉 바흐 무반주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음곡의 가장 큰 특징은 반주가 없다는 거. 무반주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하실 때 보신 것처럼 낮은 걸 했다가 갑자기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반주랑 멜로디를 한 악기가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법으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제대로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곡이라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레슨을 이제 가서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아빠 나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왜? 왜 그걸 하냐? 이러면서 너무 어려운 곡인데 그걸 왜 하려고 지금 이제 와서 하냐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 어려운 곡이지만 이제 지인님하고 같이 무슨 곡을 연주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에 맞는 노래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게 바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지인님의 시에 어울리는 곡이. 그래서 이 기회에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정복하고 그래 해야 되겠다 해서 해봤는데 매일 연습해온 사람들도 연주하기 어려운 그런 곡이에요. 그런데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날, 우리 시인님의 시에 기대요. 이 곡을 저 해보고 있습니다. 이 곡을 발견한 사람이 아까 카잘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따가 카잘스의 곡도 연주를 할 건데 이분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온기가 없는 기계적인 연습곡으로만 여겼다. 우주의 광희와 시상을 분출하는 이 곡을 듣는다면 어느 누가 차갑다고 말할 수 있으랴라는 이야기를 이 곡을 이제 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지인님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그런 막 우주가 보이고 그 우주에 속한 작은 사람들까지도 챙기는 그런 모습들, 삶이 시가 되어서 살아가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이 저의 감상이 맞나요? 어떤가요? 과찬이시고요. 다른 얘기로 돌리자면 이번 낭독회는 모두 시집 지금까지 묶었던 시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읽은 것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첫 독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실히 작품을 써낸다면 아마 내년쯤에 잠깐 소시집 형식의 책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정규 앨범과 좀 다른 약간 EP 앨범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정규 시집보다는 조금 얇은 시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편 읽어 같이 보면서 들으셨겠지만 자연스럽게 주제가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올해 2월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저한테 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전쟁의 영향을 받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파주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 나오려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파주 동네가 버스나 지하철은 없고요. 버스도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휘발유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잠시 너는 내가 될 뻔한 사람이다 라는 이번 큰 타이틀 전시죠. 작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층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8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 잠실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작품은 김수진 작가님의 당신과 나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작품은 관객 참여형 작품입니다. 그래서 참여자와 예술가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미 제시된 이미지에서 배경을 분리하고 재배치하는 콜라주 드로잉을 하는데요.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를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얽매였던 어떤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수진 작가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뒷부분 좀 신청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남아 있진 않고 한두 자리 남아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면 아트 잠실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옆에 앉아 계신 최지인 시인님의 기억 저장소 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분이 시만 쓰시는 줄 아시지만 설치 미술 작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얘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시는데 위에 이제 올라가 보시면 오늘은 문이 닫혔지만 이제 매일 1시부터 6시까지 이 장소가 8월 6일까지 열려 있거든요. 화요일은 휴무인데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나와서 지킴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시면 오셔서 이 관객 기록형 작품이죠. 이 두 분이 비슷한 게 뭐냐면 책상에 앉아서 관객과 소통하는, 김수진 작가님은 직접 소통하고 우리 최지인 씨님은 녹음된 시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앉아서 헤드폰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24시간 돌아가는 시, 우리 지인님이 지으신 시가 최백규 시인님의 목소리로 계속 낭독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트에 받아 적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받아쓰기가 아니고 쭉 흘러가다 보니까 그거를 기억을 붙잡아서 똑같이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기억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기억인가? 이미 흘러가 버린 걸 다시 재구성해서 쓴 그 기억이 정말 맞나를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뭔가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이고요. 뭘 들어야 되고 뭘 적어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어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고 소개드립니다. 네.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는 첫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 비슷한 거를 쓰기 시작한 거는 좀 됐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시와 비슷한 것들을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게 시일까, 이런 게 시가 아닐까 하는 것을 쓴 것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3, 4년 동안에 제가 썼던 시들이 모두 날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 한 100여 편의 시가 하루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 사라진 시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득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그 시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완성된 시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최근에 우연히 제가 이전에 썼던 시를 본 적이 있어요. 첫 시집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던 어떤 파일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들도 사실 뭔가 이렇게 대단한 시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 것을 버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손으로 버리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창작을 하는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태는 것보다는 덜어내야 할 때가 더 많은데요. 어쩌면 그 3, 4년 동안 썼던 100여 편의 시가 제 손은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날아가면서 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이전 것들을 계속 조금 갖고 와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발표를 하거나 쓰거나 하는 작품들을 금방 까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시집에 묶어진 작품들은 금방금방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두 번째 시집이 올해 3월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묶어낸 시들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도 되게 생소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것을 버리는
버려야 하는 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진짜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번에 너는 내가 될 뻔한 사람이다가 시구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시가 어디 있었죠? 그랬더니 어디 있었죠? 이러면서 그 정확한 워딩이 뭐였죠? 이러면서 책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 말이 사실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함께 연습한 날이 있었어요. 악보도 다 이만큼 제가 가져가서 뭐가 어울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그날 이제 지인님이 잃어버린 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시와 다시 시작해서 쓴 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어떤 그 유명 첼리스트의 딸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성공적으로 했던 연주회들, 독일에 가서 뭐 무대에서 뭐 칭찬받았던 그런 연주들, 그런 곡을 다시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제 더 이상 손이 돌아가지 않고 저는 이제 무대에서 손을 다쳤어요. 중간 시험을 졸업 시험을 보다가 독일에서 무대에서 손을 다치고 마지막 8마디를 남기고 이렇게 활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부어오르면서 활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나머지 8마디를 끝내고 활을 떨어뜨리고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주자로 살지 못한 제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그런데 그 악보들을 마주할 때마다 막 아픈 거죠.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나보내자. 그 시간들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첼리스트 박승화로서 다시 이제 시작해보자라는 용기를 얻어서 정말 저도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차곡차곡 결과물이 쌓여진 곳에서만 이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면, 놓지 않았다면 거기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좀 지인님 통해서 배운 것 같고 저도 이 시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다시 아빠한테 레슨 받는 날에 아버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되게 울컥울컥 하면서 이제 레슨을 받다가 약간 눈물을 훔치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 갑자기 네가 손 다쳐서 첼로 못하게 됐다고 한 날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정말 들려주시지 않았던 이야기. 그러니까 아빠가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아빠 나 첼로 못해 음대에서 이제 나가래 학장님이 이제 국비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 1시간짜리 콘서트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너를 계속 키울 수 없으니 너를 위해서도 결단을 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결단을 하라고 저를 부르신 날이 있어요. 엄마도 모르는 얘기인데 제 어머니가 와 계세요. 그날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다른 전공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제 아빠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3일간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오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메일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팩스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팩스가 3일 뒤에 찍찍찍찍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그래 성아야 네가 행복하다면 그 길을 가라. 근데 사실 5살 때부터 20몇 살까지 붙잡고 있었던 걸 놓는다는 게 결코 저도 쉽지 않고 아버지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그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 연락을 받고 얼마나 얘가 내 딸로 살면서 경직되게 살았을까, 얼마나 잘하고 싶어서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냥 안 하게 두는 게 얘를 더 행복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젠 네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는 조금씩 손이 안 아플 거야. 이젠 조금씩 더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지금쯤이 엄청 아파야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첼로로 쓰는 첫 시와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인님 시에 절벽에 꼭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절벽에 꼭 붙어서 저만의 노래들을 계속 차곡차곡 써내려가다가 20년 후 언제쯤 저만의 콘서트를 1시간짜리를 해보는 꿈을 꿔봅니다. 다음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모장에 쓰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으시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해방 빼돌린 이미지 내가 살지 않은 시절 많은 러시아인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날 시민들이 그러했듯이 이번 생엔 부디 구순을 맞은 할머니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우리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굴 속에서 1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땅을 나눠 가진 형제들은 오후 3시쯤 헤어졌다. 이 집안은 끝났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불길에 휩싸인 망자는 되살아난 것처럼 몸을 비틀었다고 한다. 묵인된 것들 무단 출입을 금함. 긴 터널 꼬박 몇 세기가 지났다. 이따금 소강 상태. 마음에 드는 옷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인간이 인간들을 산산이 부서질 이미지. 해변에 누워 책을 읽는 작년과 재작년. 모퉁이에 메모한 것.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 모르는 사이 아무렇지 않다고 네 이름을 크게 불렀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이 카잘스, 바흐를 이 세상에, 바흐 무반주 첼로 곡집을 이 세상에 내어놓은 그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실향민, 낙향민이라고 불리죠. 나라를 잃은 아픔을 오랫동안 겪으신 그런 분이세요. 사실 이 노래 제목은 이제 새들의 노래, 새 노래라고도 불리는데 원래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곡을 하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생상스의 백조라는 노래 아시죠? 새라는 시라서 제가 아는 노래가 백조밖에 없어가지고 백조를 이제 연습을 해서 아빠한테 가서 첫날 이제 백조를 하겠다 했더니 아빠가 야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어렵고 그 곡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티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그 곡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빠 그럼 백조만 말고 바흐는 해도 돼? 그랬더니 돼. 너 잘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그 30년, 20년, 5년 전에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힘을 내서 제가 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럼 아빠 새라는 노래 중에 다른 거 없나 좀 알려줘 그랬더니 이 노래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곡은 첼리스트 카잘스의 조국 까탈루냐의 민요이자 크리스마스 캐럴이에요. 근데 캐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막 슬프고 장엄하고 그렇죠. 징글벨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다양한 새, 뭐 독수리, 참새, 방울새, 홍방울새,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들이 제잘제잘 노래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용은 캐럴답지 않게 너무 심각하고 처연하고 그래서 이 노래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카잘스가 유엔에서 95세에 40년 동안 연주를 잘 대중 앞에서 하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노장의 첼리스트가 연주를 하면서 이제 연설 대신에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뭐냐면 내전으로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조국이 폐허가 되었고 그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와 반전의 내용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 곡을 망명자들의 주제곡, 내 조국의 영혼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유엔에서 노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의 공중의 새들이 평화, 평화, 평화라 노래 부른다. 전쟁 얘기를 우리 지인님이 하셨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할 때 무거운 거보다는 좀 재밌는 거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로 계속 가게 된 이유가 어떤 평화라는 것이 나 혼자 행복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 나만 평화롭다고 평화가 아닌 것을 좀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 제목 너는 내가 될 뻔한 사람이다는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 크로키에서 따왔습니다. 이 시는 제가 팬데믹 초기에 쓴 시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게 그 창작 집단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근데 3년이 됐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뭐 여름이면은 끝난다. 뭐 언제 끝난다. 어쨌든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춰 버렸고 저는 약간 1년 정도 깊은 우울에 빠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울해서 허우적거릴 때 제 곁에 짝꿍이 있었고 또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금 팬데믹과 전쟁의 한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 우리가 될 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적힌 메모장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쓰신 분들은 그 양쪽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전 질문하신 분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연조님께서 그 시와 음악 등 일상에서 접하는 예술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시와 음악 등 일상에서 접하는 예술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꾸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시인님 시를 읽으면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시인님 시를 힘이 많이 나더라고. 저 원래 시를 읽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소설을 좋아하고 에세이를 좋아하지 시를 읽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인님의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옛날엔 이랬던 것 같아요. 시를 이렇게 시험 보려고 배우잖아요. 뭐 윤동주 서시 이렇게 막 공부하고 하니까 시 이러면 약간 싫었어요. 막 시험 공감하시는 분 저기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지인님 시를 만나면서 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면서 좀 위로받는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또 지인 시인님이 좀 리얼리즘 그러니까 그런 시를 쓰시다 보니까 제목도 이제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책 제목인데. 제가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엔잡러 아시죠? 이제 너무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많은 거예요. 막 새벽 2시까지 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근데 일하고 있네. 근데 그 시를 접하고 나선 그래 난 지금 일을 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일을 하는 거야 하면 힘이 좀 나기도 하고 또 그래 절벽에 붙어 있자라는 식구를 떠올리면서 나만 붙어 있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절벽에 붙어 사는구나. 좀 힘을 내자 하면서 저는 좀 이런 일상에서 예술이 힘을 주는 거를 덕분에 경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인님께 김윤정님이 한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최지인 시인님께 궁금한 질문이에요.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 요새 일을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 짝꿍이랑 시간 내서 한 3박 4일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 나오시마라는 섬에 있는 되게 작은 해변인데 그 해변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도 저는 사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게 영화를 한 편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되게 많이 네. 했었는데 아티스트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학과 예술의 불가피한 필연적인 장벽은 고유한 예술성을 수호해가며 동시에 대중의 마음과 시선을 움직이며 끌어당겨야 한다. 쉽지 않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 문학과 첼로의 아름다운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음이 인상 깊었습니다. 뒷장에 계속. 읽어주세요. 아, 무슨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네. 다 읽지 궁금합니다 말고 있어요, 궁금합니다부터 네. 이거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꿈이 예술가로 정해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니까요. 저는 원래 예술가를 꿈꾸진 않았고,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첼리스트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오케스트라 분들인 거예요. 저희 집에 오는. 되게 웃긴 게 6학년 때까지 저는 온 세상에 오케스트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학교도 다녔고 약국도 갔는데 온 세상 사람들의 직업은 오케스트라구나. 이상한 착각이었죠. 근데 이게 중학교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예술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가 요즘 다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예술가로 살아보자. 아니면 원래부터 예술가였는데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 정해지셨나요? 오케이. 저는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각자 읽고 싶은 걸 고를까요? 그리고 그럴까요? 읽은 걸 이쪽에 두면 될 것 같아. 첼로 독주를 아주 오랜만에 듣는데 둔탁한 듯 하면서 웅장한 울림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첼로로 처음 하시는 연주에 나서 그 연주를 듣는 자리에 와서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마디를 남기고 무대에서 활에 손을 다쳤던 일, 그리고 독일에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내가 손 다쳐서 첼로 못하게 됐다고 한 날, 그날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낭독과 잘 어울려가지고 듣기 좋다고 하십니다. 익명의 어떤 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노타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시에 어울리는 또는 만나는 첼로 연주곡을 어떤 과정을 거쳐 선곡하셨는지. 저도 시인님의 시가 한 번에 안 읽혀요. 아프고 어렵다긴 그렇지만 아파요, 시가. 그래서 오랫동안 곱씹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신작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시집도 계속 읽고 이렇게 보면서 직관적으로 고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거랑 잘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좀 골랐습니다. 로타님은 타로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네, 타로 로타. 그래서 그 시를 어떻게 쓰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리고 한 편의 시는 한 달에 몇 편 정도 한 달에 몇 편 정도 완성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시를 쓰는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요새 음, 어,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녀요. 뭐 지방에서도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걸 하고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시내 운전을 하다 보면 정체되는 구간이 많잖아요. 그럼 빨간불이 흐르잖아요. 그때 메모장에 한 문장 한 문장씩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요새는 뭐 그렇게 쓸 때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생각나는 걸 쓸 때도 있고 대중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시간에 항상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쪼개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편씩은 최소 한 편에서 두세 편씩은 쓰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거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연달아 가지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계기로 시를 쓰게 됐냐고 그리고 어떤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랑에 빠지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때서 좋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서 좋다라는 것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우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혹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시를 쓰게 된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계기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를 썼다고 하기에는 저와 비슷한 계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 이렇게 계속 그 예술학교들을 다니다 보니까 그럼 그 친구들도 계속 시를 쓰고 시를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계속 그러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이 매혹당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하냐면 좀 단순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읽는 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시든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술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신비화 전략을 써가지고 뭔가 이제 뭐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어떤 미사여구를 통해서 이거는 어때서 좋다 어때서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논의지만 1차적으로는 읽는 사람이 아 이거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작품이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책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창작동인 뿔이라는 곳에서 시를 쓰고 있는데요. 채백규 양한다 시인이랑 같이 의지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한다 시인의 책들 그리고 채백규 시인의 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아, 네. 진짜 근데 저도 그 책들을 샀는데 정말 좋아요. 우리 최지인 씨님 책도 저기 이따가 구입할 수 있으시니까 그 양한다 최백규 시인님 책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서로의 작품과 연주를 감상하며 전시를 준비하시는 동안 송아님은 지인님의 어느 작품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지인님은 송아님의 어떤 연주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두 분의 무대를 듣고 있으면 대사가 없는 흑백의 영화 같습니다. 시인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 쓴 시,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그 시집에 있는 것은 컨베이어라는 시랑 서시라는 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쓰신 시에서는 침엽수, 맨 처음에 읽어주신 침엽수라는 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본 거가 쓰여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경험을 한 게 시로 나오는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자리에 우리 서서 같이 나무를 봤던 그게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고민이 이렇게 같이 고민했던 것도 느껴지고 이 침엽수라는 시가 저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특별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새라는 작품이 인상이 깊었는데 그 이유가 말씀드려야 되나? 아까 그 이 작곡가가 그 실향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송한님 아버님, 그러니까 그 연주자분도 실향민의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곡으로 첫 리사이클을 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 첫이 또 송한님한테도 그곳으로 첫 리사이클을 공연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되게 특별한 의미로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오래된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어떤 연주곡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연주곡 그거를 제가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박송환님의 무반주곡을 듣고 무반주 첼로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최애 첼로곡은 첼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슈만 노래를 좋아해요. 슈만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고 첼로의 매력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특별히 판타지 슈티케라는 곡이 있는데 말 그대로 환상적인 그런 피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할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 다시 해보고 싶은 곡 중에 하나이고요. 스티븐 이설리스의 슈만 첼로 쳐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첼로의 매력은 심장에 안고 할 수 있는 악기라고 말하고 인간의 목소리 음역대랑 가장 가깝대요. 그래서 들으면은 편안하다. 첼로 싫어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바이올린 소리가 약간 뭐 그런 것 같아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근데 그 이유가 뭐 첼리스트들이 대단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음역이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시는 거고, 그게 좀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왜 방송국 PD를 구집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전주에 계시거든요. 전라북도 전주. 근데 전주에는 딱히 그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기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많지 않아요. 뭐 CJ 정도인데 그 중에서 방송국이 그래도 내 아들 JTBC PD야 JTBC PD야 이러면은 또 좋으시지 않았을까, 자랑스러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가면은 왜 내 PD가 되길 바랬어라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을 기획한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보시면 제목이 기억저장소 하나의 연주와 여러 개의 중심이라는 전시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주신 메모장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펀칭기가.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그냥 그 기억 저장소 같은 느낌으로 모아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지금은 되게 좋았다, 좋지 않았다 라는 감정으로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일만 지나도 금방 휘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경험도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어쩌면 되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하나의 연주를 펼쳤던 저와 송아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을 기억하겠다. 우리가 몸으로서 어떤 기억 저장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연하면 열게 되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건들인데 좀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쓴 시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쓴 시를
100% 이해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하는 생각은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아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어로 된 어떤 것들을 보고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제가 이 시를 썼지만 이제 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읽는다 한들 제가 한 분 한 분씩 쫓아가가지고 그거는 이걸로 쓴 거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 다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네.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술가로 살아갈 때 나의 만족이 커야 행복할까요? 내가 아닌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행복할까요? 저는 저의 만족, 마음에 드는 예술을 하고 싶은데 타인들의 반응이 없다면 예술 활동을 이건 모든 예술인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싶어요. 질문보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대요. 너는 내가 될 뻔하던 사람이다에 어울릴 만한 주제를 찾아봤는데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은 어떤 형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의 얘기를 듣고 싶으시대요. 그래도 어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내가 행복한 예술, 아하. 남들에게 인정받는 예술, 둘 중에. 지인님은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예술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아니 근데 뭐 자기 만족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예술이라는 게 청자가 있어야 되고 독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람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이면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누가 듣고 행복하다면 그게 더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남들에게 인정받는 예술을. 인정받는 걸로 저도. 결론적으로 예술가들은 좀 모순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읽는 사람들에게 아까 자유롭게 읽어라, 오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있지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만 행복한 예술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조금 더 정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그냥 제가 다시 첼로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박송아님께 깊은 응원을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인님과 저의 하나의 연주들에 참여한 여러 개의 중심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중심 되어주시느라 허리와 엉덩이가 많이 아프셨죠?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준비하면서 행복했고 시를 들으면서 연주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셋이, 저 뒤에 계신 우리 박수진 대표님이 뒤에 계신데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우리 공간을 흔쾌히 열어주시고 이렇게 지인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두 분의 작업이 너무 좋아서 저는 팬으로서 있었거든요. 수진 작가님 팬, 지인님 팬으로 있다가 뭔가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려서 작품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고 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저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진짜 용기 났어요. 저 진짜 이제 첼리스트로 살아갈게요. 이제 좀 감사한 분들 이름 부르고 우리 마지막 곡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에게. 그쵸? 고마운 분들. 아, 우선 제가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은 이 책자를 디자인해 주신 콩보리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요? 네, 또 사실 아트 잠실을 운영하면서 이 운영하는 게 그냥 단순한 갤러리는 아닙니다. 누구나 그 예술가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술가의 작업실을 열고 참여자에게 환대하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되게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어떤 실험의 공간으로서 기꺼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김수지 작가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게 공연을 이렇게 작은 공연 하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안태근 감독님, 우리 영상과 음악을 맡아주시는 감독님이 계신데 박수 좀 부탁드리고. 원래는 저분은 안태근 감독님인데 황태근 감독님이 해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안 되셔서 장비만 다 빌려주시고 안태근 감독님이 오셔서 이렇게 두 분의 콜라보로 또 저희 영상과 음향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접수 받아주신 분들을 하우스 매니저라고 하는데, 오늘 하우스 매니저로 수고해주신 박가빈 선생님, 박지호 선생님, 또 열심히 촬영 중이신 윤태련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비도 왔다가 더웠다가 한 이곳에 참석해주신 중심이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전시는 8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시 마지막 날에는 김길려 음악 감독님과 함께 즉흥 연주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할 건데요. 혹시 다시 재방문하신다면 다른 위치에서 맞아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무대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시는 커브이고, 네, 제가 들려드릴 곡은 세라 아담스의 Nearer My God to Thee인데요. 이거는 타이타닉이란 영화 아세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그 아수라장된 상황 속에서 연주를 시작하고 한 명, 두 명, 8명의 악단이 모여서 끝까지 침몰 직전까지 연주를 한 실화의 곡입니다. 2340명, 숫자를 잘 몰라요. 2340명의 탑승객이 다 구조되지 못하고 1500명이 남아야만 하는, 노약자들만 먼저 배를 태우고 우왕좌왕 아수라장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그 남은 삶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중증 우울증을 앓았고 지금은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이 노래를 좀 떠올리셔서, 저희들의 오늘 시와 노래를 떠올리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말고 살아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절벽에 꼭 붙어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커브. 과거가 말하길 망하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의자에 앉아 세월을 곱씹었다. 몇 가지 사건들, 제주, 오키나와, 타이베이, 마닐라, 싱가포르,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아이티, 홋카이도. 해변의 모래알, 그것은 비슷한 정서. 미래가 중단되었다고 내다보지만 나아가는 이들, 모르는 곳으로. 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쓸쓸해서 바리케이트 앞에 선 시민. 동지가 경찰에서 발각되어 끌려갔을 때 의자에 웅크려 작은 몸을 숨기고
하늘에서 폭죽 같은 게 터졌다. 빛을 잃은 파편들, 무너진 돌벽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느 날 네가 사라졌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홀로 도시에 남겨졌다. 봉인된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문 열면 구경꾼들이 모여 있을 것만 같다. 잠시 쉬고 싶어. 공은 생각했다. 움직이지 않은 채 땅 속에서 운명을 헤아렸다. 죄를 짓지 않을 아이와 같은 해에 태어난 나는 그에 비해 안온한 시절을 보냈다. 그의 모국 독재자에게 죽음을 외치는 거리를 걷다 보면 죽은 자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에 비한다면 나는 태어나선 안 됐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후를 도모하자. 분노하라. 여러 해 동안 친구의 유고 시집을 읽고 있다. 너는 다음 생에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지. 부족한 게 많았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모르겠지. 울어도 이상하지 않지. 내가 아니게 될 때, 네가 아니게 될 때. 맨손으로 그릇을 깨끗이 씻었다. 여름이면 집집이 창 열고 바람 대어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고 도통 알 수 없던 마음도 투명해지고 겨울에 입을 스웨터도 다 짰다. 이제 생생하다. 미래가 말하길.
이게 이게 뭐 공연이 아니어서 앵콜이 없는데 그렇게요?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네네. 네 앉아버렸네요. 네네. 아쉬우신가 봐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송환님 연주하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지금 없죠. 네. 지금 연주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짧은 거 읽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마스크까지 다 다음에는 항상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전시의 제목이 된 시를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키, 너는 내가 될 뻔한 사람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생각에 잠긴다. 나무를 베는 나무꾼과 나무를 쓰러뜨리는 두껍고 단단한 도끼의 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실업의 공포, 이해와 오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실 이 세상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투성이다. 온종일 소리를 질러대던 한 사람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감정의 것,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긴 장마가 지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조심히 가세요.